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테리의 대표 변리사인 김건영 변리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상표법 공부 같은 걸 할 때 그 수험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상표를 공부할 때 사실 이게 그냥 딱딱하게 법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 일상생활과 결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판례나 사례가 나왔으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결론을 내오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 전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고 이제 또 장면으로 상상을 해보고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좀 설명하듯이 많이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평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벽이지만 그 친구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매 순간 그렇게 모든 내용마다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더니 아무래도 그게 회독수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높아졌고 아무래도 이제 좀 기본 그 암기도 좀 더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 판례 공부 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그 판례를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판례는 보통 판례를 직접 찾아서 보시지는 않고 잘 정리된 시중에 판례집들을 이제 좀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보실 텐데 결론만 외우시는 거는 조금 저는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쨌든 문제가 판례 사안을 기초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제부터 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중간 과정과 결론까지 모두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판례의 사안포서?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 판례 문구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은 사안포섭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요. 그러면은 사안포섭을 할 때 판례 문구 중에 분명히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위주로 좀 암기를 하시고 사안포섭은 사실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케이스들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는 지문을 잘 활용을 하시고 판례 문구에 있는 키워드를 잘 활용하셔서 잘 버무리시면은 사안포섭이 좀 더 풍부하게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네. 목차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100% 읽지는 못하고 한 답안지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목차, 대목차의 제목, 소목차의 제목을 위주로 좀 많이 보십니다. 거기에서 득점을 잘 하려면은 목차를 조금 더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그리고 목차를 잘 보이게 쓰셔야 될, 잘 보이게 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글씨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씨는 사실 그 다들 이제 뭐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는데 글씨가 예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점이 가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채점 기준표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분량으로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쓴 분과 되게 또박또박 잘 쓴 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점수 차이가 4점 들어갈 게 잘 못 쓴 분은 3점 들어가고 글씨를 잘 쓴 분은 4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글씨를 잘 쓴 사람을 많이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인지라 채점을 하는 분들도 모두 사람인지라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그 글씨를 좀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못 알아보게 쓰는 거는 최대한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게 연습이 안 되면은 키워드라도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또 이제 공부 같은 거 하다가 슬럼프 뭐 네.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2기인데요. 저는 벌써 이제 공부를 합격을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크게 말씀을 드려서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좀 이제 그 일반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정신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좋겠지만 운동이 너무 격하고 시간을 많이 거기다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많이 쏟아서 결국에는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드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스트레칭 10분씩만 하셔도 그게 하루의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앉아 있는 거를 잘 견디게 하려면은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 뭐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제가 변리사가 되기를 목표로 삼았으면은 중간에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경우가 그렇게 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높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당연히 고난과 역경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그냥 거기에 그냥 지쳐서 제풀에 쓰러져서 좌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요거를 하고자 하는 목표는 확실하잖아요.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시고 계속 이제 정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 멘탈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체 관리에서 또 비롯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어차피 공부의 일반론적인 방법은 그 이제 뛰어나신 강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강의와 이제 고견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잘 컨트롤 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뭐 도움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변리사라는 그 시험이 사실 국내에 남은 이제 몇 안 되는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데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게시판에 보면은 가끔 되게 안 좋은 말, 뭐 현직 뭐 변리사인데 업계가 상황이 좋지 않다. 굳이 뭐 3년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5년, 6년 공부해서 합격을 해도 그 후에는 충분한 자기 밥벌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그 안 좋은 말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가 확실히 정한 목표가 있으면 계속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을 해 나가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바쁘신데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